지금 시각이 일요일 새벽 2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모두가 곤히 잠든 아주 늦은 시간이네요.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은 침대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을 막 몇 번 터치하니까 당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 지분 일부가 방금 매각이 된 거예요. 새벽 2시야 빌딩 지분을요? 네. 그리고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그 매각 대금으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향하고 있는 거대한 LNG 선박의 수익권을 바로 사들입니다. 와, 강남 빌딩에서 인도네시아 LNG 선박으로 순식간에 갈아탄 거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먼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 소설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2020년 현재, 바로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매일 밤 당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격세지감이죠. 실물자산, 그러니까 RWA가 완벽하게 유동화되면서 자본시장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수백억이나 막 수천억 원의 자본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거액 자산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 묵직하고 폐쇄적인 인프라 자산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반경 안으로 쑥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이렇게 단기간에 가능해졌을까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볼 딥다이브 주제가 바로 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소스는 대한민국 금융지주사들이 주도해서 공식 런칭한 RWA 통합 거래 플랫폼에 대한 종합 경영 보고서입니다. 네, 업계에서 정말 화제가 된 보고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단순히 새로 나온 금융 앱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겉핥기식으로 나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이 플랫폼이 도대체 어떤 아키텍처를 가졌길래 이 고가치 자산의 문턱을 당신의 스마트폰 수준으로 낮췄는지, 또 한국이 독창적으로 설계한 구조는 무엇인지 완벽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본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이면의 작동 원리까지 다루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자산을 쪼개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나 증권형 토큰, STO 같은 개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꾸준히 시도되었던 모델이죠. 과거에도 막 미술품이나 소형 상가 건물을 쪼개 파는 시도들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이번 금융지주사 주도의 플랫폼 런칭이 시장에서 그토록 대단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유동성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느냐에 있습니다. 유동성의 선순환이요? 네, 과거의 STO 모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산을 잘게 쪼개서 발행하고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그 1차적인 과정에만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 파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발행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막상 투자자들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팔고 싶을 때 자유롭고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2차 시장, 즉 세컨더리 마켓이 대대로 형성이 안 됐던 겁니다. 아, 살 때는 마음대로지만 팔 때는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냥 구조적으로 갇혀버린 셈이죠. 하지만 이번 통합 플랫폼은 24시간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2차 시장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이 병목 현상을 확 뚫어냈습니다. 게다가 다루는 기초자산의 체격 자체가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자산의 체급이 달라졌다? 그건 단순히 덩치가 커졌다는 걸 넘어서 뭐랄까, 자산이 창출하는 가치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 관점이 아주 정확합니다. 과거 조각 투자는 사실 수익성이 좀 낮거나 기초 자산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시장을 키우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었잖아요. 네, 조그만 건물 하나 나눠서 월세 받는 정도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플랫폼에 올라타는 자산들을 한번 보세요. 가덕 신공항 건설 자금 조달이나 대형 터널, 교량 같은 엄청 굵직한 국가 단위의 사회 간접자본이 들어옵니다. 와, 공항이랑 터널이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미화 2,500만 달러 규모의 페가수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형 선박 금융, 또 온스당 5천 달러를 졸파한 금광산의 수익권까지 포진해 있거든요.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던 VIP 전용 클럽의 문이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사람한테 활짝 열린 것과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용선료나 국가 인프라의 운영 수수료처럼 그 막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글로벌 유동성과 그냥 직접 연결해버린 거죠.
야,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6년 3월 기준으로 글로벌 RWA 시장 규모가 약 37조 원에 달하고 매월 5에서 6%씩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데이터가 아주 압도적이죠.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자산 등록 사용자가 인구의 12.5%인 645만 명이라는 데이터도 나오고요. 근데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선박금융이나 공항건설 수익권 같은 좀 전문적이고 무거운 자산을 선뜻 매수할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용자 수라는 데이터가 곧바로 이런 고가치 RWA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건 약간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계좌 수만 많다고 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저절로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글라이딩 단계라는 건데요. 글라이딩? 활공한다는 그 글라이딩이요? 네, 무작정 시장을 확 열어젖힌 게 아니고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기 전에 규제적 정합성과 투자자 신뢰를 맞추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한 거죠. 아, 준비 운동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기초자산 자체는 한국의 아주 엄격한 자본시장법 통제를 받는 신탁기관에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예치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오, 자산 자체는 안전하게 묶어둔 거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플랫폼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환 거래법의 규율을 철저히 받도록 설계를 했고요. 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겉보기엔 그저 스마트폰 앱에서 토큰을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법적 구조는 전통 금융권의 가장 단단한 보호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지친 645만 명의 대기 수요가 이 안정적인 실물자산, 현금 흐름 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신뢰의 다리가 만들어진 셈이네요. 네, 자산의 매력도랑 제도의 안정성이 결합하면서 완전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토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새벽 2시에 강남 빌딩을 팔고 즉시 인도네시아행 선박을 샀다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주 파격적인 시나리오였죠. 근데 사실 현실의 금융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부동산 매각 대금이 정산되고 그 돈을 다시 선박 펀드에 넣으려면 중간에 은행, 예탁결제원, 신탁사, 수많은 중개기관의 장부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고 서류 넘어가고 하느라 며칠씩 걸리죠. 네, 최소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1초 만에 그것도 한밤중에 이런 거대한 자산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핵심이 바로 원자적 결제, 영어로는 어터믹 세틀먼트 메커니즘입니다. 원자적 결제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보통 거래일로부터 2일이나 3일 후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네, 주식 팔면 이틀 뒤에 돈 들어오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의 장부, 은행의 장부, 예탁결제원의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맞추는 청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시간 차이 때문에 한쪽이 파산하거나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리스크, 즉 상대방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 돈을 줬는데 물건을 못 받을 위험이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원자적 결제는 분산 원장, 즉 단일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자산 토큰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서 동시에 조건부로 실행이 됩니다. 동시래요? 아, 기존 금융 결제가 우체국을 통해서 며칠 걸려 돈을 보내는 거라면 이 원자적 결제는 직접 만나서 물건이랑 현금을 1초 만에 맞교환하는 거랑 똑같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한쪽이 실패하면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리니까 인도 지원 리스크나 1초의 오차 없이 깔끔하게 맞교환이 성사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 SEC도 이런 방식의 장중 실시간 매매를 승인한 사례가 있죠. 야, 자산과 현금의 이동이 원자 단위로 꽉 결합되어서 쪼개질 수 없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원자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다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UI나 UX도 엄청 직관적이에요. 수탁형 지갑을 제공해서 관리가 쉽고 내가 가진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서 시장가나 지정가로 아주 소액 분할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편의성까지 다 잡았네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실시간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도 시장 논리 측면에서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려가 있으신가요? 뭐 부동산이나 선박의 용선권, 이런 대형 인프라 수익권은 사실 주식처럼 거래가 빈번한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원래 유동성이 얇은데 이걸 24시간 실시간 매매로 열어두면 막 새벽 3시에 초보 투자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헐값에 매물을 확 던졌을 때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 우려가 정확히 이번 플랫폼 설계자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아, 역시 고민이 있었군요. 네. 유동성이 낮은 특수자산의 무작정 24시간 호가창을 확 열어두는 건 뭐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이 자산의 성격에 따라 거래 방식을 완전히 이원화하는 아주 스마트한 해법을 도입했습니다. 이혼하여 어떻게 나누는데요? 금이나 대형 프라임 오피스처럼 좀 참여자가 많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품은 주식처럼 시장가나 지정가 주문이 가능한 일반적인 오더북 방식을 씁니다. 네, 그건 우리가 아는 방식이네요. 반면에 선박금융이나 SOC 수익권처럼 엄청 무겁고 거래 빈도가 낮은 상품은 견적 기반 거래, RFQ라는 메커니즘을 적용했습니다. 견적 기반 거래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투자자가 매수나 매도 수량을 시스템에 딱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내에 있는 전문 유동성 공급자나 브로커리지 시스템이 백엔드에서 그 해당 자산의 내재 가치랑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확정 견적 가격을 탁 제시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딜러한테 나 이거 얼치 팔 건데 얼마 쳐줄래? 하고 견적을 받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는 그 견적 가격을 보고 거래를 수락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얇은 호가창에서 개인들끼리 막 극단적인 가격에 체결되는 그런 꼬리 위험을 시스템 차원에서 흡수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인 거죠. 자산의 특성에 맞춰서 거래 엔진 자체를 다르게 돌린다는 거군요. 네, 거기에 결제 수단도 변동성이 심한 일반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금융지주사가 직접 자산 건전성을 보증하면서 발행한 예금 토큰을 사용하니까 1초 안에 결제되면서도 가치의 기준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한 아키텍처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결제가 아무리 빠르고 시스템이 완벽해도 사실 한국 자본시장에 아주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은 따로 있잖아요. 규제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복잡한 규제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어려움입니다. 외국 자본이 이 플랫폼에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한다면 결국 이 엄청난 기술도 우리끼리의 오물한 개구리 시장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자, 그 지점이 바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눈부신 혁신, 바로 KDR 토큰 모델이 등장하는 무대입니다. KDR 모델이요? 네, 코리아 디포짓 서티피케이트의 약자인데요. 플랫폼 설계자들은 한국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을 쫙 흡수해야 한다는 그 상충되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정말 어려운 과제죠. 규제는 지키면서 돈은 끌어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전통금융의 그 ADR, 즉 미국 예탁증서 원리를 블록체인 아키텍처로 완전히 재해석한 겁니다. 아, ADR이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한국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사기가 되게 번거로우니까 그 미국 은행이 그 주식을 보관하고 대신 미국 시장에 증소를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그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그럼 이 KDR 토큰은 그 원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한 건가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매력적인 기초자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강남 프라임 빌딩의 신탁 수익권이나 실물 금괴가 있잖아요. 이건 한국 법체계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국내 신탁기관의 통제 아래 프라이빗 체인에 아주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아, 자산 자체는 한국을 안 떠나는군요. 맞습니다. 실물 자산은 절대 국경을 넘거나 규제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원본 자산의 소유권과 배당 청구권을 1대1로 미러링한 글로벌 디지털 보증서, 즉 KDR 토큰을 퍼블릭 블록체인상에 발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금괴 자체는 한국의 가장 안전한 금고에 가둬두고 그 금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글로벌 디지털 보증서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거래되는 거군요. 이거 규제와 유동성을 동시에 잡은 아주 묘수네요. 네, 이걸 큰 틀에서 보자면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잠깐만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을 타고 이 KDR 토큰이 글로벌로 유통된다면
만약에 그 스마트 계약에 무슨 취약점이 생기거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네. 그럼 기초 자산인 물리적 빌딩의 소유권에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관할권의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KDR 모델의 핵심은요, 원본 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KDR 토큰의 유통 메커니즘을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분리하면서도 동기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분리하면서 동기화. 네. 퍼블릭 체인상의 토큰은 단지 신탁 자산의 수익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징표일 뿐이에요. 실물 자산의 직접적인 물권적 처분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토큰을 훔쳐간다고 빌딩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국내 신탁기관이 오프라인 법에 따라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블록체인상의 손탕된 토큰을 무효화한 뒤에 새로운 토큰으로 복구할 수 있는 제어권을 꽉 쥐고 있습니다. 오, 실물 자산의 안전한 보관소는 한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 든든하게 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 복잡하게 한국에 계좌를 틀 필요가 없는 거군요. 자신들이 평소 쓰던 스테이블 코인으로 KDR 토큰만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거고요. 네, 양립 불가능해 보이던 두 가지 목표를 하이브리드 구조로 정말 절묘하게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가져온 엄청난 파급 효과는 단지 거래가 편리해졌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홍콩 금융관리국 HKMA의 연구를 인용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KDR 모델을 운영했을 때 전통적인 예탁 모델 대비 관리 노동 시간이 무려 800시간에서 1000시간가량 단축된다고 합니다. 1000시간이나 단축된다고요? 와, 그건 구체적으로 금융 프로세스의 어떤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인가요?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하나 사려면요. 환전 수수료 내야죠. 보관은행 거쳐야죠. 주주 명부를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고 정산하는 그 미들오피스랑 백오피스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배당금 줄 때도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배당금을 지급할 때도 복잡한 크로스보더 송금망을 거쳐야 했잖아요. 하지만 KDR 구조에서는 스마트 계약이 1초마다 주주 명부를 싹 자동 업데이트를 합니다. 1초마디요? 네, 그리고 배당일이 딱 되면 수만 명의 글로벌 투자자 지갑으로 그 어떤 중간 중개 은행 수수료나 환전 비용 없이 스테이블 코인 배당금을 직접 꽂아줍니다. 이런 마찰 요인을 획기적으로 제거한 거죠. 금융의 백엔드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가던 낡은 톱니바퀴들을 스마트 계약이라는 윤활유로 완전히 교체해버린 거네요. 네, 실제로 채권 토큰화의 경우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약 5.3% 축소되고 일반 개인을 위한 리테일 상품의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10%를 상회한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비용이 줄어든 만큼 투자자의 실질 배당 수익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인들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DR이라는 한국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참 훌륭하긴 한데 자본시장의 중심인 뉴욕과 런던은 현재 이 RWA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뉴욕과 런던의 전략을 뜯어보면요. 각자의 지정학적 위치나 금융적 인프라에 따라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미국을 보면 흥미롭게도 두 가지 상반된 경로가 공존하고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즉 NYSE는 핀테크 기업인 세큐리티타이즈랑 손을 잡고 기존의 낡은 청산 시스템인 DTC를 완전히 우회하는 공격적인 온체인 네이티브 경로를 떼겠습니다. 아, 뉴욕 증권거래소는 아예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버리는 거군요. 전통금융의 파이프라인을 버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메인으로 삼겠다는 거네요. 네, 완전 직진이죠. 반면에 나스닥의 접근은 훨씬 보수적입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인데 오히려 보수적인가요? 네, 나스닥은 기존의 거대한 청산 시스템 이 DTC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을 그저 기존 시스템을 겉에서 감싸는 얇은 포장 레이어로만 활용하는 호환성 경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겠다는 방어적인 스탠스인 거죠. 뉴욕 안에서도 이렇게 확 갈리는군요. 그럼 바다 건너 런던은 어떤가요? 런던 거래소 LSEG는 또 다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기관 투자자 중심의 상호 운용성 브릿지 역할을 집중하고 있어요. 기관 중심이요? 네, 특히 상업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DCS 캐시라는 걸 도입해서 기관들끼리의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빡 맞추고 있죠. 이게 사실 한국 금융지주사들의 예금 토큰 전략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거인들의 방식을 쫙 듣다 보니까 한국의 방식이 KID 모델의 포지셔닝이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런던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네요. 뉴욕처럼 기존 장벽을 뛰어넘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는 혁신성도 취하면서 동시에 자산 원본은 국내 신탁사에 안전하게 결박해두는 나스닥 같은 규제 수능성도 절충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절묘하죠. 게다가 런던처럼 기관들만의 폐쇄적인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언급한 645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디지털 수용성을 무기로 삼고 있고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모델의 장점만 쏙쏙 취합한 맞춤형 정장을 입은 느낌입니다. 한국의 방식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용력을 지렛대 삼아서 지금 글로벌 리테일 혁명을 최전선에서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자, 거시적인 아키텍처와 글로벌 역학관계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즉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고 절실한 질문은 따로 있을 겁니다. 네,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바로 보안과 세금 문제입니다. 솔직히 암호화폐 해킹 뉴스가 막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내 고가치 자산 토큰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국경 간 거래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골치 아픈 세금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되어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텐데요. 규제기관과 투자자 모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핵심 과제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안전한가? 네, 안전한가요? 보안 시스템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플랫폼은 비트코인처럼 익명성에 기반한 허가 없는 퍼블릭 체인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플랫폼에 올라타는 모든 자산 토큰은 외부 전문기관의 스마트 계약 감사를 거치고 ERC3643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 준수형 토큰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요. ERC3643이요? 근데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은 뭐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중앙 관리자가 개입할 수 있다면 굳이 블록체인을 쓸 이유가 있냐는 반론이 당장 나올 법도 한데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무슨 불법 자금 세탁에 쓰여서는 안 되는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자산이거든요. 아, 제도권 자산이라는 게 핵심이군요. 네, 이 ERC3643 표준의 핵심 논리는 탈중앙화된 원장과 중앙화된 신원 인증, 즉 KYC를 결합한 겁니다. 이 표준은 스마트 계약 내부에 문제 발생 시 제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강제적으로 내장하고 있어요. 제어권이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 건데요? 만약에 투자자의 지갑이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자산 동결 명령이 딱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가 즉각 해당 토큰의 이동을 쫙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정당한 소유자의 새로운 지갑으로 토큰을 안전하게 회수해줄 수 있습니다. 아, 잃어버리면 영영 끝인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의 치명적인 단점을 이 토큰 표준 자체의 설계로 극복을 해버렸군요. 기술적 효율성을 누리면서도 법치주의의 통제권 안에 완벽히 머무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안전하죠.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KDR 토큰을 수시로 쪼개서 사고팔고 배당까지 받으면 솔직히 개인 수준에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일일이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그 복잡한 셈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6년에 전면 도입된 새로운 일반 인정 회계 원칙, 즉 GAAP 체계가 ERP 시스템과 결합을 했습니다. ERP 시스템이랑 결합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기술적 메커니즘을 보면요. 블록체인상의 모든 실시간 거래 데이터와 소유권 이전 기록이 금융지주사의 중앙 ERP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막 동기화가 됩니다. 네. 당신이 토큰을 매도하는 딱 그 순간 스마트 계약은 새로운 GAAP 기준에 따라 자산의 실시간 공정 가치를 평가하고요. 발생한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을 순식간에 자동으로 쫙 계산을 합니다. 오, 실시간으로요? 네, 그리고 대금이 당신의 수탁형 지갑으로 들어오기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시스템이 알아서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무슨 의미일까요? 복잡한 조각 투자를 할 때마다 정말 골치 아팠던 세금 계산을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고
배당금은 스마트 계약으로 지갑에 자동 꽂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무사 찾아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와, 기술이 금융의 가장 귀찮고 복잡한 부분들을 그냥 지워버린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지주사들이 쏘아올린 RWA 통합 거래 플랫폼이 자본시장의 문법을 어떻게 완전히 재작성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쪼개는 것을 넘어서 원자적 결제로 유동성의 속도를 비처럼 끌어올렸고요. 또 KDR 토큰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구조로 규제의 벽을 넘어서 글로벌 유동성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네요. 이 모든 복잡한 기술적, 법적 아키텍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금융의 포용성 확대죠. 과거 소수의 엘리트 자본가들만이 밀실에서 독식하던 대형 인프라 현금 흐름과 고부가 가치 자산의 과실이 이제는 정교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타고 서민층을 포함한 평범한 시민들의 지갑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뜻깊은 변화네요. 2026년은 RWA가 그저 미래 기술을 넘어서 일상의 금융 서비스로 안착한 자산 민주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STO법의 조속한 통과나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확충 같은 과제들은 아직 남아있지만요. 네, 제도가 기술을 잘 뒷받침해 줘야겠죠. 자,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을 정수하는 거대한 인프라 시설, 또 매일 출근길에 무심히 차를 몰고 건너는 대형 교량, 심지어 주말에 들른 미술관에 고요히 걸려있는 명화까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모든 물리적 가치들이 초 단위로 쪼개주고 배당을 창출하며 전 세계로 실시간 거래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네, 영화 같은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물리적 공간과 스마트폰 화면 속 디지털 자산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밤 당신의 지갑 속에 담긴 자산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와 그 무한한 확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종합경영보고서의 일부로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